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생 두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2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일과 육아 병행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사실 승진서열에서 두 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었죠. 나름 슈퍼우먼처럼 직장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리라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죽어라 달려온 나를 위한 보상과 내 인생의 휴지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친대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들 깨우고 씻기는 것 확인하고 아침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고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직통 파란 불이길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냅다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지게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에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늘 사람 속에 치여 산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3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마냥 처녀 같은 아줌마일 거라고만 생각했었던 겁니다. 퇴사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네 하면서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고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이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한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쳐다보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이 살이 빠졌는데 나를 아래 위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 하는 말이 아니 동생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 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마침 시어머니도 거실로 나오시는데 형님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도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 하니 남편 밥도 안 차려주겠어요? 주영이 아빠는 원래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 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만지작거리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속으로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있었더니 손안에 시누이가 쪼르르 나오더니 기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니니까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오빠는 해도 해도 너무했네. 오늘 온 김에 몸보신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아래 시누이가 계속해서 남편이 너무 말랐다며 하고 혀까지 차면서 속상히들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들 같다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장가 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한다더만 주영이 애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 원. 야,
주영이 엄마야, 너네 친정엄마는 사위 보약 해 먹이지도 않으신다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위 고생한다고 원래 친정어머니가 다 보약이다 뭐다 해먹인다는데 못 얻어먹은 것 같다시며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아래 시누이가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도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살 좀 빼. 언니 시어머니가 엄마 욕하겠네. 언니만 살이 띠룩띠룩 쪘다고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 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못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잘해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이 아빠도 해준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찐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네랑 애들은 토실토실한데 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고 건강해서 보기 좋네 하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니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 좀 빼. 여자가 살찌면 욕 얻어먹네. 하는 거였어요.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가 살이 찌고 오빠가 살이 안 쪄서 불만이라 이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보약? 내가 조용히 아빠 보모야 뭐야. 손발이 잘렸어. 병신이야. 밥 떠먹여주게.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 잘 처먹고 일 안 하고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에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에게 얘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휑 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나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일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며느리 탓하냐고.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 꼴보기 싫어서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살찌고 볼품 없어지니까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소리 쳤으니 전 그때부터 다이어트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가 쪘던 겁니다. 오마이갓.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 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이 상해서 굳은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등록했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대에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여가며 운동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닥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서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내고 나가버린 후로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터라
1년 동안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다. 괘씸죄에 걸려서 혼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때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1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음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매와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수영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은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리자고 했어요. 남편한테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갔어요.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는 세상에 별일을 타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1년 동안 남보듯 하며 왕래도 하지 않던 올케가 온다고 한다니 하며 놀라워했다네요. 1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덜 처먹고 해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빙그르르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면서 엄청 이뻐졌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 찌우는 데는 실패했어도 근육 찌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불효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 섞게 말씀드렸더니 살보다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며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유쾌했습니다. 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땄냐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시댁으로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동차 합격했으니 축하 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쌩콩한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하면서 올케한테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격증도 따고 했으니 서로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기쌈 싸서 남편 입에 보란듯이 계속 처먹였더니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기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를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니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같이 편해졌습니다. 우리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겠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 형님께 화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님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님 이해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드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일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사연 제보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편 친어머니 추도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이 조금 심란하고 우울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남편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7년, 18년이 되었네요. 남편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평생 친모로 알고 자랐던 지금의 시어머니와 생모이신 1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의 집안은 조상 태대로 땅을 많이 가진 만석군 집안입니다.
지금도 남편의 고향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 고향을 언급하면 모두들 알아차릴 테니 말하진 않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당한 부자여서 시아버지 시종드는 몸종과 멋씀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물려받은 재산으로 편히 사시고 계시죠.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시고 재산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여러 번 하셨는데 매번 떨어지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의 어머님인 시할머니께서 딸을 내리 셋을 낳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시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들이 하나라고 귀하게 시어머니 사랑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첫눈에 반한 아가씨가 지금 남편의 생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인지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고집을 꺾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 생모는 옛날 분들과는 다르게 피부도 하얗고 키도 크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생모는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엄청 주변에서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집안의 처녀가 소중하디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도록 좋아한대서 마지못해 시킨 혼인을 시할머니는 매우 불만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시할머니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양에 차지도 않는 한 여자한테 빠져있는 것을 못 견디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다네요.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한테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단지 아들 하나 낳은 것만으로 본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네요. 신혼 때인데도 일부러 며느리 남편 생모를 밤 늦게까지 집안일 시키고 새벽부터 방 앞에서 기침하며 일어나라고 깨웠답니다. 자기 아들인 새신랑과 잠깐이라도 함께 있는 것을 보면 곳간으로 끌고 가서 집안일 제대로 안 하고 귀한 아들 꼬시고 있다고 쥐어받고 수시로 때렸다고 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시키고 끝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 없게 했다고 해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은 아들 부부방이 불이 꺼진 후 한참 뒤에 몰래 건너와서 방 앞에서 지키고 있기도 했다네요. 헛기침을 하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인 시아버지가 시할머니한테 밤늦게 안 주무시고 뭐 하시냐고 모안을 주니까 그 다음날 며느리를 데려다 머리채 잡고 흔들며 자기 아들 혼을 빼놓은 불효운년이라며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능적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인 시아버지와 남편인 시할아버지 앞에서는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다가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머리 쥐어박고 때리는 건 기본이고 욕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간섭하면서 죽도록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집안의 몸종보다 더 못한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켰다고 해요. 종년보다 더 못하게 일을 시켰고 매번 하는 말이 니년이 힘들면 도망 안 가고 배기겠니? 하면서 힘들면 도망치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임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답니다.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 생모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며 시할머니한테도 대들고 싸우는 일도 생겼는데 그럴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 생모가 첫 임신을 하게 되자 별 이유를 다 들어 강제로 각방을 쓰게 했고 일부러 시아버지가 술집에 드나들도록 유도했다네요. 그리고 별 핑계를 다 들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아들인 시아버지 곁을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시키려고 항아리에 물 길어 나르게 하고 배도 걷어차고 잠을 재우지 않고 밤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바느질을 시켰다네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아버지와 시할아버지는 그 정도로 독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줄은 몰랐었다고 해요. 그만큼 용의주도하게 지능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시할머니가 그렇게 둘 사이를 방해해도 첫아이는 유산되지 않고 딸을 순산했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는데도
시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시할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은 크셨다고 해요. 그렇게 혹독한 괴롭힘을 이겨내고 둘째인 지금의 남편을 낳았을 때는 시할머니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자기도 남편한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한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욱 질투심이 활활 타올랐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낳아서인지 시할아버지가 어떠한 집안일도 하지 말라는 엄명을 하셨다고 해요. 귀한 손주 잘 키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인 시할머니가 더 이상 시집살이 못 시키게 했답니다. 시할머니가 아무리 지능적으로 며느리 남편 친모를 시집살이를 시키고 아들네 부부를 이간질 시키려 해도 아들네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았고, 시할아버지도 대놓고 아들 낳은 며느리를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아들인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시할아버지의 시할머니에 대한 무관심의 무게는 더욱 크게만 느껴지게 됐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게 다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한 시할머니는 시아버지가 보름 동안 멀리 외출을 나갔을 때 몸종들을 시켜서 집에 있는 머슴과 정분이 났다는 말을 시할아버지 귀에 들어가게 했답니다. 엄청 화가 난 시할아버지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시어머니랑 함께 며느리 방을 지켜보니 머슴이 새벽에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시할아버지를 마주치자 머슴이 그대로 도망쳤다고 하네요. 시할머니가 종려놈들 모두에게 돈을 쥐어주고서 함께 작당을 한 거라네요. 물론 머슴놈도 시할머니한테 돈 받고 시간 맞춰서 연기를 하고 도망쳤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준 사람도 없었고 바로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3살 된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뒤 지금의 새어머니를 친모를 만나기 전까지 생모인 줄 알고 자랐다고 해요. 남편이 시아버지한테는 그 머슴과 바람나서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했다네요. 다른 몸종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도록 시켰고요. 친정 동네까지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해서 맨몸으로 쫓겨난 남편 생모는 친정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후손이 사는 집에 할머니는 장님이고 어린애들은 5이나 되는데 주인 양반은 양반임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래요. 그 집 안주인은 사별했다는데 애들 5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반이라고 애들 밥 하나 챙겨서 먹일 줄 모르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애들을 굶겨 죽일 셈이냐고 호통치고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 아니다고 집안일도 시키고 밥도 해서 먹였다네요. 자살이고 뭐고 남편 생모가 밥해서 먹이지 않으면 애들 5과 할머니와 선비 양반이 굶어 죽게 생겨서 일단 이 사람들을 살리고 보자 했다네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젊은 선비 양반은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 무능한 모습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선비 양반에게 호미를 쥐어주며 뻘에서 굴을 채취하게 하고 남편 생모가 그 채취한 굴을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어린애들을 굶지 않게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는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와 다시 혼인하셨고 지금의 시어머니도 똑같이 끔찍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편 생모가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바람나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을 때 지금의 시어머니가 남편 생모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함께 울면서 어떻게 모함을 받았는지부터 쫓겨난 사연을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다 얘기했다네요. 지금의 시어머니가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해노라며 틀림없이 모함 받았을 거라고 해서 나중에 시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당시엔 시아버지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생모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다만 5살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강제로 쫓겨났던 남편 생모는 지금의 시어머니 도움으로 겨우 얼굴만 볼 수 있었답니다. 지금의 시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자라고 있었고 지금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인 시아버지가 아직도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걸 알고 있어서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믿어주니 조금의 위로는 되더랍니다. 그렇게 가슴 한켠에 아픔을 묻어두고 남편 생모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아들과 딸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5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었고 가세가 기울던 양반 집안을 굴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논밭을 사고 도시로 5애들을 모두 학교 보내고 모두 결혼도 시켰다고 합니다. 장님이었던 할머니도 잘 모시다가 보내드렸고 남편이 된 선비 양반도 암으로 떠나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위안 말기 판정이 나자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앉혀놓고 남편 생모에 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 생모가 지금의 시어머니가 친모임을 믿도록 따로 생모가 있음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그리고 손희 신우에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어떻게 그 세월들을 이겨내고 사셨는지 참 불쌍하신 분이다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늦기 전에 너네들이 마지막 자식의 도리를 다 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도 편히 하늘나라로 가실 수 있게 억울함은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6개월 선고를 받으셔서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 가고 싶으시다셔서 시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고향집에 요양하러 내려와 계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들 손잡고 시아버지랑 함께 뵈러 가는 내내 조금 긴장이 되더군요. 처음 들었던 남편의 생모 이야기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아니었던가요? 55세 젊은 나이에 가난 말기 환자임에도 피부는 하얗고 주름 하나 안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으셨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어머니 인사드리겠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니 얼마나 오시던지 그냥 계속 와줘서 고맙다, 보고 싶었다고 진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엎드려 오셨습니다. 남편 생모는 계속 시아버지한테 지나간 일이지만 죽기 전에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다시며 나는 절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니다 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이 끄덕이시며 아닌 거 안다며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말기 간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이 말씀하셨고 지금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우시면서도 가다듬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속임말을 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억울해서 가슴에 맺혔던 한이 얼마나 쌓였으면 쩔어질까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모두들 함께 울었습니다. 저와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고향집에 남아서 계속 남편 생모의 병간호를 돌아가실 때까지 했고 남편은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내려왔습니다. 남편 생모께서는 너무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2달 있다가 모두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 생모의 유언에 따라 남편 생모 장남의 양해를 얻어서 함께 상주석에 자리했고 시아버지 성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생모 제사는 저희가 직접 지내드리기로 했어요. 2달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 노릇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받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손윗동서 한 분이 있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8년이나 나는데 결혼은 늦게 하셔서 저희 애들보다 나이 어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애 딸과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을 잠깐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간 좀 내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생전 무슨 부탁이란 걸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서 무슨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친정어머니께 아들을 맡겨놓고서 형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착잡한 표정이라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내심 걱정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용하다고 추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용기가 안 나서 함께 가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나이 먹도록 흔하디흔한 사주 한번 물어보러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답답해서 무슨 말이라도 아무한테나 듣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아서 형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를 믿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승용차로 교회로 한참을 가더니 비포장길을 또 한참을 갔는데 어느 남자 앞에 섰어요. 평범한 흔한 불교식 작은 절이었는데 문을 열고 내실로 길다란 통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겉보기에는 다르게 건물이 상당히 크더군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형님과 저만 조용히 살금살금 걸어갔는데 정말 혼자 왔으면 다시 돌아갈 뻔한 각이더군요. 들어가는 통로가 드나진데도 불빛이 차단이 되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으스스하니 썰렁하기도 하고 빨리 그 통로를 벗어나고 싶더군요. 제일 끝방으로 형님이 들어갔어요. 사방이 신당으로 차려져서 울긋불긋한데 가운데 앉아있는 보살이란 분은 승복을 입고 계셨는데 쪽진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너무 조용한 이곳이 익숙치 않아서 숨죽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문을 열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보슬이란 분이 어느 분이 보실 거냐고 하길래 형님이 먼저 봐달라고 하자마자 바로 그 보살이란 분이 바로 혀를 찼습니다. 고개도 흔들더라고요. 형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남편과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버님과 잘 살고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보살이 답을 했어요. 이혼은 대박인데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왜 이 결혼을 했냐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상극 중의 상극을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힘이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온 건데 결혼을 왜 했냐니 저런 말을 함부로 해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당연히 형님은 그 말에 크게 낙심하면서 이혼하면 괜찮겠냐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대박인데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아듣기 힘든 사주풀이 얘기를 하면서 혀를 차면서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은 상극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주가 만났기 때문에 매사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자식도 아버지 사주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자식복도 없다고 단칼에 무배듯이 잘라 말했습니다. 형님은 자식까지 사주가 좋지 않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제가 보다 못해서 그 보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냐고 하면서 형님한테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소리를 듣기 좋으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절대 이혼도 할 수 없는 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들과 딸의 사주도 그대로 물려받다는 말에 오열하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이 먼 데까지 왔나 싶어서 바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보살이란 분은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고집부렁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라든가 하는 말들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왜 결혼을 해서 고생을 자초했냐고만 탓하더라고요. 형님이 저보고 같은 형제지간인데 저희 남편은 어쩐지 물었어요. 괜히 긴장되고 손에 땀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이 너무도 뜻밖에도 여기는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심은 되었어요. 큰애인 딸을 물어보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공부면 공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나만 못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가 좋아서 둘 다 잘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물었더니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는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자주 싸우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한테는 부부싸움을 하면 할수록 더욱 안 좋아지니까 피해야 하는데 저희네는 부부싸움을 해도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 형제라도 완전 다르다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고 했어요. 그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집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면 남편이 울타리를 계속 보수해가며 지킨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가정적인 남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후에 들어서 돈을 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에게는 그 사주가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피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더군요. 남편의 건강을 물었더니 장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집안 내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뜬금없이 장이 좋지 않으니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기만성형으로 말년운이 트여서 노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에 대해 대체적으로 나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형님은 그 암자에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딴 거 믿을 것이 못 되니 잊어버리자고 했어요. 그때쯤에 형님과 아주머님이 크게 부부싸움 하시고 형님이 애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형님 집에 오셔서 애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부탁으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시부모님한테 대한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냥 두 분이 싸우셔서 집 나가신 줄 알았는데 시부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로 불만의 내용은 아주버니가 장남인데 시부모가 해준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 차릴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겠다더군요.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아주버님 집도 시부모님이 사주신 거였거든요. 형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시어머님께 형님이 그동안 식당을 차리려고 조리살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차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집을 나가게 된 거라면서 돈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식당을 차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잘 되는 식당도 요새 폐업이 속출하는데 굳이 힘든 식당을 해보겠다고 하냐고 하시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무작정 식당 차릴 생각만 했냐면서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뻔히 아주버님 월급과 경제력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시부모 돈으로 식당 차릴 생각을 했다고 여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6개월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형님이 식당을 차리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대요. 더 이상 육아를 시어머니가 도맡아 하는 것도 힘들고 애들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의논 끝에 식당 차리는 일체를 다 대주셨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의 처사를 아주 괘씸해 하셨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못 이긴 척 집에 돌아오셨고 그동안 형님이 눈여겨봤던 식당을 인수해서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형님이 식당을 인수하자 배달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형님과 함께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공장 단지 내에 있는 식당이라서 경쟁업체가 많이 없어서 식당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
형님이 또한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배달도 많이 늘어서 배달과 홀주방 직원들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안정권에 들어갔는데도 시부모님에게 가져간 돈은 갚을 만도 한데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번 돈으로 형님네 아파트 리모델링을 화려하게 하고 가전제품 싹 다 바꾸고 갖가지 사치품들을 다 들여놓으시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오셔서 형님네 애들을 다 챙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네 부부가 전세를 살다가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시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고요. 그 사실을 아주버님과 형님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네는 형님네 집을 시부모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시부모님이 조금 돈을 보태주신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형님네 애들을 보고 계시는 시부모님이 함께 저녁 먹자고 부르셨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애들과 우리 애들 삥 둘러서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형님네 둘째 애가 갑자기 할머니를 부르더니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가 도둑놈이야? 하는 거였어요. 모두들 그 말에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님이 작은 아빠가 왜 도둑놈이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작은 아빠는 도둑놈이라고. 내가 엄마한테 누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물으니까 작은 아빠라고 했어. 어린 조카의 말을 들은 남편은 참 어이가 없어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리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애들 앞에서 말조심도 하지 않는다면서 못된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기분이 불쾌했는지 먹던 밥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몹시 심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형님네 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물었어요. 작은 엄마한테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니까 불려시. 그럼 할머니한테는 뭐라 했는데? 망구탱이? 응, 망구탱이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한댔어. 작은 아빠가 뺏어간댔어. 엄마가 집을 나간대. 아빠한테 그랬어. 할아버지 돈을 뺏어오라고 했어.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애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그대로 웃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습니다. 앞전에 식당 차려달라고 집 나갔을 때도 둘이서 일부러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고 있었다시면서 이번에 너네들 아파트 분양에 돈 보태주는 줄 알고 배 아파서 저런다시며 아주 괘씸해 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카 입에서 도둑놈이란 소리를 듣더니 입맛이 떨어진 듯 저녁 식사하다가 중단했고요. 저는 그나마 도둑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불려시라고 불러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얼마나 애들 앞이건 아니건 간에 욕을 해댔으면 어린 조카가 저리도 읊어댈까 싶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일단 어쩌나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른 체 하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 주셨어요. 형님이 또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이참에 직원도 더 뽑으면서 옆 가게까지 확장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속셈이 뻔하네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런데 왜 같은 방법을 두 번씩이나 했을까요? 아마도 처음 썼던 방법이 너무도 잘 먹혀 들어가서 재미 붙은 거겠죠. 우리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약은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이 또 시어머니께 부탁했다네요. 저렇게 열심히 식당 일을 하는데 가게 확장하게 돈 좀 보태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기만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직원이나 알바 아줌마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면서 죽는 신용을 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아주버님을 불러앉히시고는 이젠 더 이상 힘들어서 애들을 봐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손이 바쁠 테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 카운터 일을 돕겠다고 하셨고 저녁에는 작은 애가 퇴근해서 가게 일을 도우면 된다시면서 애들 엄마도 없으니 애들은 아빠가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차피 그 식당은 시아버지 당신 돈으로 차린 것이니 큰며느리도 집 나간 마당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업일지와 배달 명단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이라 놀란 아주버님은 식당 영업은 힘들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나가서 식당 차려주면 들어온다고 해서 식당 차려줬는데 싫다고 나갔으니 다시는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접수하셨고요. 제가 아이들 유치원과 학교 간 사이에 식당에 나와서 주방 일과 카운터 일을 보면서 식당 일을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 식당에 와서 일손 도왔고요. 배달 명단과 영업 일지를 넘겨주지 않자 시아버지가 가게 상호까지 바꿔버리고 가게가 바뀌었으니 전 가게 주인한테 배달이 안 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멍청하게 배달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아주버니는 할 수 없이 넘겨주었고 배달 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아주버니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칫하다간 죽어라 읽어놓았던 식당을 동생네한테 뺏기게 된 터라 얼마나 집에 들어오라고 답답했던지 며칠도 안 되어서 형님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마치 사장인 것처럼 카운터에 계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밀치는데 그런 또라이는 처음 보겠다고 하셨어요.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형님은 시부모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쳤고 저에게도 자기 식당이니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식당을 뺏길까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을 연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는가 하면 밀치거나 막말하는가 하며 참 우리 형님 이렇게 못난 여자였구나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에서 형님네 부부의 확실한 민낯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더 이상 어떤 기대도 아주버님에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동생네에게 식당 뺏길까 싶어서 득달같이 달려온 형님은 바꾼 상호를 다시 자기네 상호로 바꿔달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상호와 사장이 바뀌었다며 혼선이 와서 신뢰가 생명인 점심 배달 장사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서 고객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때문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당에서 투닥투닥 싸우게 되니 홀 손님마저 사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1년 만에 식당을 접었습니다. 식당을 접은 후에 아주버님은 특별한 벌이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것 같더니 시아버지께서 해주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다 쏟아 넣고는 한 큐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또 아주버님에게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키셨는데 시부모님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줄 돈이 바닥났다고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도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파트 입주로 잔금도 치러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우습게도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자기에게 다시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술을 왕창 먹고 한참 취해서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병원비도 없어서 결제를 못하고 있길래 남편이 대신 결제해 주었어요. 또 그 틈을 타서 시부모에게 빚이 있다면서 집 담보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사정하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미안하다며 돈이 진짜로 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부모님이 사주신 집을 홀라당 경매로 넘기고 월세로 원룸살이가 시작되었는데 형님은 하는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 식당 주방일을 나갔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시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자꾸 시부모님에게 기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은 시어머니를 어시게 해서 모성본능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돈을 뜯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번 닫아버린 시부모님의 지갑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는 짓이란 걸 아셨던 거죠. 아주버니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돈을 탐냈던 형님의 계획이 수포로 가자 형님은 아주버니에게 주식 때문에 집을 날려버린 일로 해서 제발 죽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노래를 불렀다네요. 반신불수가 인간이냐면서 구박하고 또 구박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주버니를 함부로 대하고 죽일 듯이 구박하며 협박식이니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4천만 원을 생활비로 건넸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지갑이 열렸다고 생각한 형님은 어이없게도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는군요. 그러면서 아주버니의 병원 물리치료를 핑계로 돈 요구가 끊임없었는데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주버니를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게 되자 반신불수인 아주버니에게 죽으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를 사다 놓고 마음껏 마시라고 하면서 수면제도 통째로 사다 주더라네요.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니 제발 빨리 죽어주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주버니는 술에 취한 채 형님이 사다 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원룸에서 반신불구가 된 아버지를 학대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형님네 아들과 딸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선명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형님네 아들과 딸은 반신불수인 아버지가 미워서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술과 수면제를 가져다 주며 자살하라고 방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 때문에 형님의 아들과 딸은 형님을 떠나서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떠나는지도 알 수 없고 형님은 아직도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연락해오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는 시부모님이 극도로 형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감히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씩 연락해서 어찌 지내는지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일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한다더군요. 병마와 외로움에 지친 듯이 보였는데 불쌍했지만 선뜻 찾아가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과 딸 자식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면받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형님을 보니 그때 그 보살이 말한 사주팔자가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주로 인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사연 제보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행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머님의 일기 속에서 밝혀진 남편의 출생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의 사무자는 날입니다. 딱히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고 추모관에 모여서 시어머님을 한 번 더 추모하고 유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사셨던 어머님의 아파트에 와서 이불장에 있던 오래된 이불과 통장들 그리고 갖가지 물품 등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옷장, 서랍장 하나를 가득 메우고 있는 어머님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권의 일기장 중에서 가장 최근에 쓰여진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남편과 가족들에게 이 일기장을 어떻게 할지 물었는데 모두들 장남인 남편이
혼자 읽어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러 권의 일기장을 따로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별도로 보관했었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남편은 어머님 방에서 앉아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분간 어머님의 아파트에서 기거하면서 각종 서류 뒷정리 등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의 일기장을 읽은 지 한참이 지난 후에 눈이 뻘개져서 어머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유품들을 정리할 때까지는 한동안 겪어야 할 일이기에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에게 어머님의 일기장 중에서 열쇠고리가 채워진 최근에 쓰여진 것 같은 일기장을 주었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남편을 불러다 놓고 통장과 어머님의 조그만 비밀금고 열쇠 등을 넘겨주셨는데 그 속에 그 일기장의 열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읽어보라고 건네준 시어머님의 일기장의 첫 장에 사랑하는 내 아들 정환이에게 란 말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위해 생전에 미리 써놓은 편지 형식의 일기장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어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내 아들 정환아. 나는 너의 친엄마가 아니다. 너의 생모는 일기장 맨 뒤쪽에 이름과 사진이 있다. 그리고 묘지는 정암사에 있는데 잠자리 날아다닐 때쯤이면 너를 데리고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정암사에서 물어보면 알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남편 얼굴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의 생전에 남편을 위해 쓰셨던 고백과도 같은 글을 읽으려니 몹시 떨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15살에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머니마저 균형기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네요. 그때가 16살 때였고 아래로 남동생이 13살이었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린 상태라서 작은아버지 집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급성 폐렴으로 죽게 되었답니다. 너무도 기막힌 일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다 보니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도 그 어떤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되어준 건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동생마저 허무하게 가버려서 얼마나 슬펐는지 지금도 그때의 가슴 아팠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죽은 날부터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허공만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더니 작은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조카마저 죽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보로도 가보고 무당집에도 가보고 하시다가 정암사에 있는 스님이 절에서 봉양하며 지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정암사로 보내셨답니다. 고등학교는 따로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대체하셨대요. 여자 수도승들과 함께 지내며 스님들 밥도 짓고 새벽에 일어나서 불경도 외우고 남동생을 위해 기도도 하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정암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에 시아버님을 만나시게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비구니도 아니고 수도승도 아닌데 아직 젊은 어린 처녀가 정암사의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사는 걸 보고서 많이 안쓰러워 하셨대요. 오며 가며 자주 보는 얼굴이라서 서로 친해져서 시어머님이 정암사에 들어오게 된 사연을 듣고서 매우 마음 아파했답니다. 그때부터 고시 공부하러 왔던 시아버님이 친동생처럼 시어머님을 챙겨줬고 시어머님도 친오빠처럼 대하면서 고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100일 기도까지 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는데 그렇게도 바라던 시아버님이 고시 1차를 합격하더니 드디어 2차도 합격해서 금이 환영하며 정암사를 떠나게 되어서
이제 또 떠나는구나 하고 얼마나 슬퍼서 많이도 울었는데 꼭 다시 찾아오면 하고 가셨답니다. 고시 합격한 시아버님이 가신 후 그해 겨울에 임산부가 한 분 찾아왔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남편의 생모이셨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출산한다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은 시대라서 여자 수도승이 많은 곳이라 몰래 정암사에 와서 도움을 청했답니다. 정암사에 올 때부터 남편의 생모는 몸이 많이 약해 보였었는데 남편을 낳자마자 하혈을 멈추지 않아서 급히 병원에도 갔었지만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그 사이 갓난쟁이 아기인 지금의 남편을 위해서 스님과 함께 마을을 찾아다니며 젖동량을 하러 다녔답니다. 어서 빨리 산모가 몸이 나아져서 아기가 배부르게 젖을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답니다. 그날도 얼마나 슬펐는지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아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고 하셨어요. 아기가 자기 처지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젖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별하는 아기가 너무 불쌍했답니다. 다른 여자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젖돈량을 해가며 금이야 오기하며 귀하게 키우는데 스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잘 키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인가 정암사로 시아버님이 찾아왔답니다. 어린 처녀가 남의 아기를 키우느라 동분서주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셨대요. 어찌나 그 어린 처녀가 아기를 애지중지하며 친자식 이상으로 애태우면서 키우는 걸 보고서는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아기를 함께 돌보곤 하면서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시아버님은 정암사에 있는 아기를 돌보고 있는 시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쓰이곤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곤 하셨대요. 그러다가 시어머님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다는데 고아에다가 남의 아기까지 키우고 있는 처자를 좋아할 시부모들은 없는 게 뻔한지라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기를 친자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시어머님과 결혼을 강행하셨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 키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생모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놓고도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불쌍한 생모를 위해서 묘소에 찾아가서 절을 하고 어머니라고 불러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시어머님의 글을 읽자니 감동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렀습니다. 장남이라고 다른 동생들보다 늘 먼저 챙기셨던 우리 어머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기장 맨 뒤쪽을 펼치니 남편의 생전의 생모 사진과 성함과 기일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님의 말씀 따라 남편과 함께 정암사로 가서 남편의 생모 묘소 앞에서 절을 올려야겠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을 덮고 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참 복도 많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어머님으로 두셨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렇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뜻밖의 어머님의 일기장을 보고서 남편에게 생모가 따로 있었고 남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남편에겐 여전히 사랑하는 친어머니와 같은 분이신 우리 시어머님의 크신 사랑만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을 내어서 저와 남편은 정암사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에 써진 대로 남편의 생모의 성함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알아차리고 위패를 모신 곳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 매년마다 그 가족 되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암사 옆에 자그마하게 남편 생모의 묘소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한 번씩 오는 듯이 조화와 꽃다발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간단히 올리고 남편과 함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묘소도 알았으니 매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가족분들의 연락처를 물었더니
다행히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모의 친오빠 되신 분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남편은 연락을 할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어찌됐건 피를 나눈 사이이니 못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 생모의 오빠 되신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그동안의 내막을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의 생부와 생모는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부가 가난하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고 다른 사람과 강제로 손을 보게 했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남편 생부의 집으로 쫓아가서 딸 내놓으라고 날이면 날마다 지키고 서 있자 남편 생모는 그때 임신한 몸으로 정암사로 피신해 있었던 거랍니다. 그때 남편 생모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숨겨달라고 해서 아무도 연락하지 않아서 남편 생모가 죽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기 낳다가 죽은 줄도 몰랐고 그전에도 몸이 조금 약했던 터라 병들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알아보니 남편 생부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 생모와 생부도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남편 생모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도 알게 되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젠 저에게는 어머님이 두 분 계시네요. 사랑하는 나의 시어머님과 남편의 생모이신 어머님 두 분 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힘이 되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남편 사연으로 간암으로 생사를 다투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가 병들어 왔는데 누구세요? 란 주제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지금 55세입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던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배웠었죠. 시아버지 연세는 85세가 되셨고 몸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던 모양입니다. 결혼은 한 번도 시아버지에 관해서 해줄 말이 없다고만 해서 들어보지 못했지만 손이 시누이를 통해서만 대충 시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네요. 거동이 매우 불편하신데도 어떻게 찾아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시자마자 어이쿠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거실에 대자로 들어 누우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네요. 마침 다행히 남편이 집에 있던 주말에 오셔서 망정이지 다른 날 오셨더라면 참 난처했을 뻔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많이 늙으신 시아버지를 반기지는 않았지만 마지못해 이왕 오셨으니 들어오시라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거실에 누워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날 수 없다며 대자로 누워서 끙끙 앓아 누워 계셨어요.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 얼굴만 쳐다보는데 남편은 화가 난 모양으로 베란다로 가더니 한참을 안 피던 담배를 피더니 그때까지도 자기 집처럼 대자로 누워있는 늙은 시아버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내려다보더군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 아니고 내 집이에요. 일어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얼른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신용방구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기를 2시간 누워 계시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네가 며느라가냐? 하고 물으시길래 네 하고 짧게 대답했더니 밥 좀 다오 배고프다 하시네요. 여전히 누워서 머리만 살짝 쳐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밥 못 주니까 아버지 집에 가셔서 잡수세요 하고 무참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보고 밥 차릴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남편이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질질 끌고 현관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럴만해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못 볼 것을 보는 것처럼 놀랐어요. 남편은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재촉해서 할 수 없이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시아버지를 현관 쪽에다 끌어다 놓고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리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남편이 조곤조곤히 시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보니 억지로 시아버지 발에 신발을 신기고 밖으로 끌고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연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다.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일어서서 걷지를 않으시고 마치 사지마비인 것처럼 총 늘어져서 남편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양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 황당했네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다니. 무슨 일이지? 하고 무척 궁금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다른 아주머니를 만나서 잘 살고 있어서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산다고만 들었을 뿐이라서요. 친우에게 전화해서 여차여차 해서 시아버지가 찾아왔었노라고 말했더니 이제 돈 떨어지고 챙겨주는 할머니가 없으니 기대려고 온 거네. 옳기는 모른 척하고 오빠가 하는 대로 그냥 둬요. 했습니다. 좋지 않은 가정사라서 옳겐 때까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더라도 선뜻 문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튼 절대 열어주지 말고 배를 계속 누르더라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전화하라네요. 제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너무 심하게 내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문 열어주지 말란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네요.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저래 복잡해 보이는 얼굴이라서 풀어줄 겸 해서 와인 두 잔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어떤 사연이길래 그러냐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와인 한 모금씩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첫마디가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다. 하지만 왜 그런지 말해주면 내 심정을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법대 2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오롯이 혼자 집안 살림과 생계를 도맡아 했던 어머니가 과로로 갑자기 쓰러지셨답니다. 응급실로 직행해서 검사를 대충 받아보니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간암 진단이 나왔대요. 어머니 나이 51세 때였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어려운 형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장학금 받아가며 법대를 다니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2학년 때부터 고시 준비를 하려던 참이었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평소 희망이었기 때문에 간암 진단 받았어도 동생은 신경 쓸까 봐서 알리지 않았었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만으로 쓰면서 살았고 한 번도 돈이란 걸 벌어본 적이 없었다네요. 어렸을 때부터 세숫물도 발 씻을 물도 다 가져다 준 물로만 씻었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드실 줄 알았지 숟가락 수저도 다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줘야 할 만큼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무의도식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꽤 됐었는데 그걸 혼자 틀어쥐고서 시어머니에게는 한 푼도 안 주고 자식들에게조차도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시면서 고모들이나 다른 친척들한테는 물 쓰듯이 인심을 썼다네요. 처자식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펑펑 쓰면 최고다고 넘버원이다라고 치켜 세워주니 그 맛의 보증이다 뭐다. 남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처자식은 거지같이 대했고 시어머니는 종년 취급하고 자식들은 그 종년의 자식 정도로만 생각했다네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꽃감이나 유과가 있으면 자식들 먹을까봐 벽장에다 열쇠 채워놓고 혼자서 몰래 먹었는데 먹다가 들키면 침 흘리고 쳐다보는 강아지 새끼한테 던져주는 것 마냥 하나씩 톡 하고 던져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면서도 손님들이 오면 벽장에 있는 맛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네요. 밥 먹을 때도 고기 반찬이나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겸상은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짓대 같은 자식과 마누라가 자기 먹는 반찬을 손대는 걸 용납 못한답니다. 고기도 가장 좋고 맛있는 부위를 줘야 했고 자식은 먹다가 남은 걸 먹으라고 옛다 하고 던져준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가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맛있는 반찬에 두어 번 젓가락질하면 못 먹게 젓가락으로 막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만 먹어 라고 해서 밥상 앞에서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진짜 거짓대 마냥 아버지가 밥 먼저 먹는 걸 쳐다본 다음에 남은 반찬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답니다. 엄마가 맛있는 반찬 꼼쳐두고 아버지 몰래 방에 숨어서 먹일 정도로 오로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것도 모두 다 엄마가 밖에서 나가서 죽어라고 일해서 번 돈으로 먹는 거였고 생활비 한 푼 안 내놓았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와 싸우기도 지치고 애들은 먹여 살려야 했기에 양장 재봉 기술로 돈을 벌어서 학교도 다니고 책값도 내고 했다네요.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들 복노릇만 하다가 할아버지 재산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고도 엄마가 재봉일로 바쁠 때 한 번도 집안일 도와주지 않고 할 일이 없으니 도박이나 노름이나 술집에 아줌마들 만나고 다녔다네요. 돈 많고 땅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다른 형제들 두 분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시아버지는 겨우 중학교만 공부시켰답니다. 시아버지 말로는 할아버지가 막내라서 이뻐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농사 지으며 그 많은 땅들을 지키라고 공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랍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니 머리 나쁘고 게으른 아버지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땅 지키며 농사 지으면서 고향 땅을 지키라고 형제 중에서 제일 많이 땅을 물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도 있었는데 고모들한테는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혼수만 잘해서 보냈지 따로 땅을 물려주지 않아서 맨날 아버지를 꼬드겨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못 살게 하고 사이를 더욱 갈라놓게 하면서 시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을 호시탐탐 노리더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없던 대형 선박을 사들여서 선박업을 시작했는데 보증을 사달라 하고 또는 사업자금을 투자해달라고 하고 갖은 가문이설로 두 고모들이 하이에나처럼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에 침을 흘리며 이리저리 뜯어먹으니 시아버지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뜯어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술집에 가면 기생들이 갖은 교태를 부리며 반겨주니 세상에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가열차게 시아버지의 유산의 상당 부분을 큰고모의 선박업에 투자했었는데 불법 약물 밀반입 건으로 일본에 강제로 납포되어서 그 많은 투자 금액과 보증 선고까지 해서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고 주택 건설업이 한창 붐이었던 시절 작은 고모와 고숙이 시아버지의 돈으로 건설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다가 고숙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비명 행사하시는 바람에 받을 돈은 사라지고 줄 돈만 줄을 서니 시아버지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보증서 준 것도 다 갚아줘야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산도 다 두 고모님들한테 한 큐에 날려보내버렸답니다. 그런데도 웃기게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더래요. 두 고모들이 미안해하고 자기 오빠가 최고다며 시아버지를 축켜 세워주니 그것으로 됐다는 듯이 너무 너그러웠는데 자기 처자식한테는 거지 비렁뱅이 보듯 인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처자식에겐 돈 한 푼 안 쓰고 혼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할아버지가 대대로 잘 지키라고 유언까지 하신 한옥 대골 귀화집도 처분하고 두 고모들의 보증빚과 사업적으로 진 빚까지 다 갚아주느라 그 많은 땅과 농가밭을 팔아 헤쳐 드셨다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마누라나 자식들 중에 누군가 훔쳐갈까 두려운 듯이 커다란 금고 속에 숨겨두고 금고가 있는 방에는 절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걸어 잠궜다고 했습니다. 두 고모들은 오빠인 시아버지가 영원한 봉이어서 항상 살랑살랑 거리며 시아버지를 지능적으로 잘 꼬드겨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딱 갈라놓으니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시아버지 돈마저 야금야금 훑어두시려고 문턱이 닳도록 시시때때로 드나들었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보다도 두 고모에게만 돈을 썼고 거짓말 같지만 처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썼답니다. 두 고모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를 확실히 갈라놓아야 시아버지 돈을 뺏어가기 수월해서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와 조카들에 대한 중상모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간사하게 잘하면서 시아버지를 이용해 잡수는지 시아버지는 두 고모들을 끔찍이도 잘 챙겼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남들은 밥을 굶고 사는 집도 있는데 부잣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는 줄 알라고 했다네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두 고모들의 시짜짓에 힘들어했고 시아버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고통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과로로 쓰러진 때도 두 고속들이 모두 바깥에서 비명 행사해서 불쌍하다고 시아버지가 한약으로 몸보신 시켜준다며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이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손 하나 까딱 않고 시어머니가 해준 밥상에 시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에 그렇게 퍼질러 있었던 중이었답니다. 생활비 한 푼 안 주어주면서 동생들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처자식 한약 한 번 안 주어준 사람이 두 고모들 위해서 한약을 척하니 사와서는 정성스럽게 다려서 잘 해먹이고 보살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네요. 거짓말이다, 주작이다, 자작이다는 둥, 왜 생활비도 안 주는데 자식 낳고 살았냐는 둥, 이해할 수 없다는 둥, 세상 일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 경험과 환경을 둘레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렇듯 여자들이 핍박받고 살면서도 큰소리 한번 못 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두 고모들을 병간호하듯 케어하고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하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밀린 양장 재봉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과로로 쓰러졌겠습니까? 그 지경이 되도록 시아버지는 전혀 몰랐었다고 했고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남보듯 하면서 병원에 따라오지도 않았다네요. 뻔뻔한 두 고모년들은 시어머니가 쓰러진 바람에 자기들만 난처해졌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간암 판정이 났을 때에 친척 중에 의사인 사촌이 있는데 서울에 가서 간암 방면의 명이라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것을 강력 추천하더랍니다. 그런데 두 고모들이 여기에도 큰 병원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굳고 마다했다네요. 두 고모년들이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네들을 성가시킬까 봐서 그랬다는군요. 참 간사한 악귀 같은 존재들이었답니다. 지네들 둘씩이나 와서 아픈 치레하면서 한약 다려 먹이느라 병이 들었는데 행여나 병간호 하랄까 봐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천벌 받을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말하더랍니다. 이러다가 엄마가 좋겠다 싶어서 아가씨가 하는 수 없이 그때서야 간암 진단받은 지 꽤 지난 시점에 울면서 시어머니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남편은 지금도 그 아리고 슬펐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른답니다. 아직 한참 젊은 나이에 간암 말기라니. 이제 고시만 합격하면 엄마랑 동생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었는데 엄마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어찌나 울음이 나오던지 엄마가 불쌍해서 어찌나 슬프던지 그때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막상 엄마 얼굴을 보니 조금 안심이 되더랍니다. 얼굴이 약간 부었을 뿐 병자라고 보기에는 아직 안색이 나빠 보이지 않아서 희망이 생겼다네요. 담당 의사의 상담을 받아보고서 서울로 가는 것을 결정했답니다. 남편이 아는 친척을 총동원해서
간암으로 유명하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진료 예약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도 시아버지는 병원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의사는 자꾸 보호자를 찾는데 이제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보호자를 자청하니 의사들도 아버지 오시라고 하는데도 네 알아서 하라면서 한 번도 오지 않으셨다네요. 물론 병실엔 소식 듣고 찾아온 친척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병실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어린 동생 혼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래요. 그 와중에도 동생 혼자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든데 시아버지가 집안 살림 해가며 병간호하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한다고 하면서 병원비 달라고 하니까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돈 없다고 하면서 무슨 돈지랄을 하려고 서울까지 가서 치료받으러 가냐면서 돈 있어도 못 준다고 하면서 길을 쓰고 날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돈 아까워서 엄마가 죽어도 좋아요? 하니까 니미럴 죽든지 말든지 지 팔자 소관이지 나하고 뭔 상관? 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고 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전 돈 때문에 엄마 죽는 건 못 봐요. 아버지가 안 내놓으시면 강제로 뒤져서라도 뺏어서 가져갈 테니까 좋은 말할 때 내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알았으니까 좀만 기다려 하고 금고가 있는 방에 주섬주섬 들어가길래 남편이 이때다 싶어 잽싸게 따라 들어갔다네요. 금고문을 열려다가 닫아버리는데 남편이 강제로 금고문을 열어서 보니 돈 뭉치가 한가득 있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돈이 많이 있으면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방 한 칸을 해주지 않았다니 순간 기가 찼다네요. 사실 그때 남편은 방 구할 돈이 없어서 선배 소개로 가정집에서 기숙하면서 과외교사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지거리 퍼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을 한 뭉탱이 집어들었답니다. 그걸 보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까운 내 돈 하는 것 같았대요. 남편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단지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답니다. 오히려 그 돈 또 엉뚱한 데다가 날려버릴 게 뻔해서 오히려 남편이 더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까워 미치겠더랍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남편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이 돈으로 아버지 때문에 병든 엄마 치료해야 되는데 아까워요? 하고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자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더래요. 남편은 그때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밉던지 아버지 돈 간수 잘하세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하는 데까진 최대한 치료해야 되니까 아셨죠?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고 마치 내가 돈을 훔쳐가는 생도둑보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 바쁘게 동생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예약 후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던 의사의 진료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많이 기다리지 않고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경과는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그런 정신없는 중에도 병원에 한 번을 내다보지도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데 서울에 사는 두 고모년들은 병원에 자신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 번을 내다보지 않더랍니다. 분명히 서울에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엄마를 간호하는 동생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불편하게 쪽잠을 자면서 고생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고모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 닳도록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간들이 끽소리도 안 하더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장기 입원할 것 같고 어차피 서울에 저와 동생이 기거할 만한 전세방이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아버지를 만나서 단판 짓고 올 생각으로 집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래 집도 팔고 도망가고 없더랍니다. 정말 힘 빠지고 기가 차더래요. 다른 부모 같았으면 아들 고시 공부하라고 신경 안 쓰이게 직접 마누라 병간호 할 텐데 우리 엄마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이런 남편을 만나셨나 하고 기가 막혀서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마누라 병원비 되게 아까워서 버리고 도망친 거였답니다. 어디로 꽁꽁 숨었는지 수소문해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당장 병원비며 동생과 엄마의 옷가지들도 함께 다 사라져서 망연자실하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병든 엄마를 버리고 도망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학교 휴학하고 과외를 몇 항씩 해가며 급한 대로 월세로 방을 구하고 죽어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용을 쓰고 다녔답니다. 속 모르는 선배들이나 교수님은 돈독이 올랐나라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고시 공부 안 하냐고 하는 주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간호하는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라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버티지 못하시고 병원에 이송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시아버지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 들었다네요. 어떤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맘만 먹으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마당에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이젠 더 이상 그 면상을 보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 찾지 않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간간히 한 번씩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답니다. 오든지 말든지 아무 말 없이 내보내곤 했는데 잊을만 하면 찾아오곤 하더랍니다. 아마도 일하는 사무실로 오면 큰 소리로 멀리 내치지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이젠 집에까지 찾아오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했습니다. 돈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여자도 도망갔을 테고 몸은 아프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모양인데 처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아마도 또 집에 찾아올 것 같으니 아무리 처량한 모습이어도 그 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 걱정 말라 했습니다. 또 찾아오시면 어떤 일 있어도 문 열어두지 않을 거고 바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많이 가엾습니다. 그 옛날 시아버지랑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같은 여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 훌륭하신 어머님의 아드님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은 남편과 함께 어머님 삼서에 가봐야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만가지 사연 오만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송가인 콘서트 티켓을 자기 부모님만 선물한 남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세댁입니다.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고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신혼집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혼자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3년 전에 암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친정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어서 친정엄마 돌아가신 후 혼자 되신 친정아버지 때문에 사실 결혼을 많이 망설였습니다. 친정엄마가 그리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친정아버지께서 퇴직 전에 제가 결혼식 올리기를 원하셔서 좀 더 일찍 결혼식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치레 한번 안 하시던 친정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하시고 기관지염이다고 이비인후과를 2달 이상 다녀도 낫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 저랑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더니 폐암 말기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폐암 진단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믿을 수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정밀검사 받기까지 했는데 역시나 같은 진단 결과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쉰 목소리 한 지 꽤 되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러시려니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던지요. 당시 지금의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는 결혼식을 서두르자고 하셨지만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친정엄마 고집대로 엄마 아픈 몸으로 상견례에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본인 몸 걱정보다 한 해밖에 없는 당신의 귀한 딸이 엄마 없이 혼자 결혼식하게 둘 수 없다고 하셔서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우기셨어요. 친정엄마 당장 항암 치료다 뭐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지금 내 결혼 걱정하느냐고 얼마나 속상해서 엄마 앞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상견례만 치른 상태에서 친정엄마 항암치료 3회 받으시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믿을 수 없는 현실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일 때 친정엄마가 유언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이제 다 컸으니 아빠를 잘 부탁한다. 아빠한텐 네가 전부다.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장래 사위가 될 남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네 부탁하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딸 부탁해.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찌나 야속하던지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나는 아직 엄마 애기다라고 엄마가 나 보살펴줘야 하는 애기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엄마가 신음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독한 통증주사 놔드리고 입술에 물수건 축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거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피말리는 날들은 제겐 이젠 꿈이었으면 하고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어찌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애처럼 철없이 슬픔에 젖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는 장례식 준비를 혼자 다 하셨고 엄마 떠나보낸 딸을 가엾어 하시고 엄마 편히 보내드리자고 하늘나라에서 고통 없이 사시게 하자며 저를 위로하셨어요. 친정엄마 장례식 끝나고 집에 오니 엄마 쓰시던 물건이며 주방의 그릇이며 안경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친정아버지도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지금의 남편이 계속 친정아버지 옆에서 장례식 절차를 친구들을 불러서 도와주었어요. 그 때문에 친정아버지는 지금도 남편을 아들처럼 든든하다 하십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집에 오는 그날 나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어요. 거실에 나오니 친정아버지가 꺽꺽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도 내 앞에서 울지 않던 분이 그리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내가 슬퍼할까봐 내색도 못하고 슬픔도 참고 계시다가 우시는 걸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맨날 내 앞에서 강한 척만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정말 가여웠어요. 엄마가 아빠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아빠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불쌍한 우리 아빠는 내가 엄마 대신해서 잘 챙길 테니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방에서 몰래 우시는 걸 보고 난 후에 친정아버지가 왜 그리 불쌍해 보이는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이 하나 없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추레하게 보이고 흰머리도 왜 그리 많아 보이는지 어깨는 왜 그리도 처져 보이는지요. 저는 이제 철부지 애기가 아니니 더 이상 엄마 잃은 슬픔에만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 친정아버지 앞에서 되도록이면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한 분 남아 계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잘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지금의 남편과의 데이트도 생략하고 마트에 장을 봐서 아빠 저녁 식사 차리고 친정아버지 빨리 오시라고 전화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던지
우리 딸 최고라며 빨리 가마 하고 즐겁게 전화 받으시는 우리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세상에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저녁 밥상도 다 차리고 다 컸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지금의 남편인 남친도 부르자고 해서 함께 밥 먹고 치우면서 쉴 새 없이 친정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우리 친정아버지는 참 좋다라고 연발하셨어요. 딸내미 키워놨더니 아빠 밥상도 차려주고 남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아빠랑 놀아준다고 하면서 좋아를 하셨어요. 사실 전 그때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몰래 오시는 걸 보고 친정엄마 안 계시는 집에 오기 싫어서 혼자서 불쌍하게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삭히고 계실까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계속 미뤘었고요. 설상가상 친정아버지가 퇴직하셔서 혼자 사실 거 생각하니 결혼이 내키진 않았어요. 퇴직하신 후론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 쓰였습니다. 살아생전 친정엄마에게 하던 것처럼 회사에서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드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아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자주 전화하곤 했었어요. 다행히 친정아버지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미스터롯의 송가인 가수한테 푹 빠져 계십니다. 저나 제 남편만 보시면 송가인 송가인 하시면서 노래 들어보라고 하고 들려주시고 노래가 어쩌면 저리 심금을 울리냐며 트로트가 이렇게 와 닿을 줄은 몰랐다시며 저만 보면 맨날 송가인 이야기만 하셔요. 송가인 팬카페인 어게인에도 가입하셨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가 카페에 가입하시고 처음 댓글 달았다고 보여주시며 대부분의 시간을 송가인 콘서트 실황이나 송가인 노래 들으며 시간 보내세요. 저도 친정아버지 덕분에 송가인 팬이 되었고요. 남편도 친정아버지가 송가인 광팬이시니 콘서트 티켓 사드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친정아버지 저를 좋아하시니 효도 티켓인 송가인 콘서트 사드려야겠다고 맘먹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송가인 콘서트 티켓이 자식이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핫한 효도 상품이 되었죠. 티켓 예매하기가 쉽지 않아서 작정하고 몇 번 시도하려다 회사 업무일 때문에 그때마다 티켓팅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 시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송가인 콘서트 티켓팅에서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남편이 제가 시부모님께 드리려고 어렵게 예매했다고 한 모양이에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쁨 받는 며느리 되라고 양쪽 부모님께 드리려고 예매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김서방이 혹시 친정아버지한테 뭐 드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아니 그런 적 없다시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아직 친정아버지 못 만나서 못 드린 건 줄 알고 저도 드디어 송가인 콘서트에 보내드리게 되었구나 하고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으니 콘서트 티켓 2장만 예매했다네요. 친정아버지까지 생각 못했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자기 부모님 것만 챙긴 겁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린 게 마음에 걸려서 마침 부모님 세대가 송가인 콘서트에 가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기 부모님 거 예매해서 새 며느리가 해드린 것처럼 생색냈답니다. 아주 잘한 일인 마냥 즐거이도 말하더군요. 이래서 남의 자식 필요 없나 보네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아들로 여기시는데 자기 부모님 것만 예매했다니 우라가 치밀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얼마나 송가인 광팬인 거 알면서도 자기 부모님만 챙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안 보인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송가인을 좋아하는지 알면서 네 부모 것만 챙겨? 우리 아빠한테는 제대로 된 선물은 했니? 네가 우리 아빠한테 양주 한 병 던져준 것 말고 못했는데 우리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셔야 할 퇴직금 쪼개서 전세자금 보태주시고 신혼여행비 몽땅 대주셨는데 네가 네 부모만 챙긴다고? 네 부모는 뭐 해주셨니? 전세금이라도 조금 보태시기라도 했니? 왜? 네가 뭔데? 그렇잖아도 혼자 계신 우리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니? 하고 말하니 남편은 뭘 그런 것 갖고 홀대하니 많이 그러냐며 다음번에 예매해 드리면 되는 거다고 별걸 다 화를 낸다고 하며 전화 끝내요.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오나 보네요. 남편이 이런 인간인 줄은 몰랐네요. 결혼 전에 그래도 친정아버지한테 아들처럼 하더니만 깜빡 속은 친정아버지는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 아들인 마냥 하시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싹 달라지는지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저리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얼마나 성가인 광팬이신데 자기를 얼마나 아들처럼 의지하시는데 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가까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 있는 딸마저 시집 보내고 혼자 계시는데 니는 네 부모만 챙기느냐고. 나는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버지도 자기 부모처럼 위해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나라도 불쌍한 우리 아버지 챙겨야겠다고. 앞으로 이럴 거면 난 너랑 못 산다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난 너랑 결혼 안 했다고.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혼이 장난이냐고 그리 쉽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미안하지만 결혼이 장난이 아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이나 자식 낳고 살아야 하는데 신중히 생각한 거다라고 말해주고 이왕지사 살림살이는 내가 다 해온 것이니 친정아버지가 해준 전세금 돌려주고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네요. 그러자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전혀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아요. 아무튼 저는 내심 마음 정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무리 없이 헤어질지 공유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결혼을 그리 쉽게 생각하냐고만 말씀 주시지 마시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라면 저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남자와 평생 트러블 만들면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행여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비방이나 욕설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사연 제보는 소중히 감사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